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홀로 살고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가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거들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말은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걸렸다. 젊은 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살겠다는 건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끼어들면 불편할 텐데. 내가 사양하자 민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집이 넓잖아요. 방도 따로 쓰실 수 있고요.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재산 관리도 걱정돼서요. 이 집이랑 땅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제야 알았다. 아들이 나를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걱정이었던 것이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다. 뒤뜰에 감나무도 내 손으로 심었고 마당에 돌 하나하나도 내가 골라놓은 것들이었다.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사기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수진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제가 식사도 잘 챙겨드릴게요. 아들, 부부의 눈빛은 진지했다. 특히 수진의 표정에는 묘한 확신 같은 게 느껴졌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 동의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혼자 마당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아들과 함께 산다는 건 나쁘지 않았다. 외로움도 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재산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마음에 걸렸다.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러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속내가 어떻든 가족끼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짐을 싸는 날이 왔다.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와 차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방에서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모습도 생각났다. 마당에서 공놀이 하던 일도 눈에 선했다. 이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가슴 아팠다.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다. 짐을 실으면서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평생 지켜온 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내 집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들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방은 넓고 깨끗했다.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절했다.
수지는 매일 식사를 챙겨줬고 민수는 퇴근하면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 보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가볍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어디에 있으세요?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 문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였다. 수진이 차를 따라주며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이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는 게 저희는 불안해요. 요즘은 전화 사기도 많고 은행 업무도 복잡해서 실수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관리하시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수진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통장을 함께 관리하면 어떨까요? 아버님 명의는 그대로 두되 저희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게요. 그래야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랑 집 문서도 같이 보관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니까 저희 금고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아들 부부가 나를 걱정하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내 재산을 내 손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웃음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차가워진 것 같았다. 아버님, 가족끼리 왜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같이 관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버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불편해지시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면 복잡하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민수도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요즘은 노인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지켜야 해요. 두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귀엔 다르게 들렸다. 내 재산을 자기들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것을 탐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걱정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린 계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어떤 생각일까? 정말 아내 편만 드는 걸까?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 걸까? 가족끼리 믿음으로 살고 싶었다. 서로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의 제안은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침이 되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 준비했어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인사를 했다.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되어갔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불편함이 생겨났다. 수진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매 방식과 달랐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세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같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수진이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법, 빨래를 개는 법, 방을 정리하는 법, 모두 내 나름의 습관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다가왔다. 그러더니 내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빼앗듯 가져갔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세제를 이렇게 쓰고 물은 저렇게 받아야 해요.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위생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배우세요. 기분이 묘했다. 물론 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요즘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빨래개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옷을 개고 있으면 수진이 와서 다시 펼쳤다. 아버님, 이렇게 계시면 주름이 생겨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개야 옷장에 넣었을 때 깔끔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개놓은 옷들을 모두 다시 겠다. 마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방 정리도 문제였다. 내 방은 내가 편한 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책은 여기에 놓고 안경은 저기에 두고 물컵은 침대 옆에 두는 게 편했다. 하지만 수지는 들어올 때마다 뭔가를 고쳤다. 아버님, 책은 책장에 꽂아 두셔야죠. 안경은 여기 두시면 깨질 수도 있어요. 서랍에 넣어 드릴게요. 물컵은 부엌에 있어야 해요. 여기 두시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말했다. 수진아, 내 방은 내가 편한 대로 좀 놔두면 안 되겠니?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정리정돈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벌레도 생기고 먼지도 쌓이잖아요. 깨끗하게 사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마치 내가 제대로 살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식사 시간도 편하지 않았다. 처음엔 수진이 식사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다. 하지만 수진은 내 식사 예절에도 불만이 있는 듯했다. 아버님, 식사하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드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먹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조차 고쳐야 할 대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수진이가 자꾸 내 방식을 바꾸려고 해서 좀 불편하구나.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수진이가 아버지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수진이도 힘든데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며느리 편만 들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다. 그날 밤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수진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은 틀린 걸까? 매일 작은 일들로 부딪혔다. 화장실 사용법, 거실 TV 리모컨 놓는 위치, 신발장 정리하는 법, 모든 게 수진의 방식대로였다. 아버님, 요즘은 이렇게 해요.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진의 말은 항상 정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방식을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나이 든 사람의 습관과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젊은 사람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것 같았다. 점점 이 집에서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내 집이 그리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던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던 그 공간이 절실히 그리웠다. 처음엔 민수가 나와 같은 편이라고 믿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내 등을 보고 자랐다. 내가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봐왔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진이 다가왔다. 아버님, 방문 좀 닫아주세요. 에어컨, 바람이 다 새나가잖아요. 나는 방문을 열어두는 게 편했다. 답답한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매번 문을 닫으라고 했다. 수진아, 나는 문 열어두는 게 좋아서 그래. 그러시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내는 거예요. 말끝이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수진이 바로 민수에게 달려가 말했다. 여보, 아버님한테 좀 말씀드려. 방문 열어두시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민수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아버지도 불편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수진에게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전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문 닫고 계세요. 그날 밤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다. 재산 관리 문제로도 의견이 자주 충돌했다. 수진은 여전히 통장과 문서를 자기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버지,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해도 나중을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나는 반대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내 재산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어느 날은 내가 은행에 가려고 했다. 예금 만기가 되어서 다시 예치하려던 참이었다. 그걸 안수진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같이 갈게요. 요즘 은행 업무 복잡해서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괜찮다. 내가 평생 혼자 해왔어. 그래도 제가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수진이 따라왔다. 은행에서 수진은 내 옆에 붙어서 모든 걸 확인했다. 은행원과 대화할 때도 끼어들었다. 이 금액이 맞나요? 이자는 얼마예요? 마치 내가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수진이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불편하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 좀 하세요. 나는 수진이 입장도 생각해야 해요. 매일 아버지 일로 신경 쓰느라 힘들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수진 편이었다. 나와 수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진 편이었던 것이다.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내 의견은 무시됐다. 재산 문제든 생활 방식이든 모든 게 수진과 민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밤마다 내 방에 누워 생각했다. 이곳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일 줄은 몰랐다. 혼자 살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수지는 점점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중하게 말하던 것도 이제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수진이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채널을 돌렸다. 수진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봐야 할 드라마 시간이에요. 잠깐만. 이것만 보고 아버님은 방에서 보세요. 거실, TV는 제가 써야 해요.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틀어놓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수진과 민수는 식탁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했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지 못했다. 여보, 주말에 우리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갈까? 그래, 가자. 오랜만이네. 내가 끼어들었다. 주말에 뭐 하는 거니?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저희끼리 약속 있어요. 그래.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라 그냥 방 하나 얻어 사는 사람 같았다. 어느 날은 내 의견을 물어보는 척 하더니 결국 무시했다. 거실 가구를 바꾼다고 했다. 아버님, 소파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나는 성의껏 대답했다. 편한 게 좋지. 너무 딱딱한 건 앉기 불편하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배달된 소파는 내가 말한 것과 정반대였다. 딱딱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소파였다. 수진아, 이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니니? 아버님,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좋아요. 허리에도 나아요. 내 의견을 물어본 건 뭐였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 수지는 내 의견 같은 건 관심이 없었다. 그냥 물어보는 신용만 했을 뿐이었다. 가끔은 내 앞에서 비웃는 표정도 보였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수지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또 늙은이 옛날 얘기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맨손으로 땅을 파서. 수진이 민수를 보며 눈을 굴렸다. 민수도 따라 웃었다. 나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집안 대소사도 나를 제외하고 결정됐다. 명절에 어디를 갈지, 집수리를 언제 할지, 모든 게 수진과 민수가 둘이서 정했다. 이번 추석엔 친정에 갈 거예요. 그래? 나는 아버님은 여기 계시면 돼요. 편히 쉬세요. 나는 가족도 아닌 것 같았다.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다. 그냥 집 한 구석에 있는 짐 같은 존재였다. 점점 내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다. 가족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내 존재는 무시당했다. 밤에 거울을 봤다. 늙은 내 얼굴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 집에서는 눈물조차 함부로 흘릴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었다. 그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지만 진짜 대화는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응. 알았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수지는 의무감으로 말을 걸었고 민수는 습관처럼 인사했다. 나도 그저 대답만 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다. 하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다. 수진과 민수는 자기들끼리 먼저 먹거나 나중에 따로 먹었다. 나는 혼자 식사했다. 같이 먹지 그러니?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다. 수진이 대답했다. 저희는 시간이 안 맞아서요. 아버님 편하신 대로 드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나와 함께 밥 먹기가 불편한 걸 수도 있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수진과 민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봤다. 나도 거실에 나가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 안에 없었다. 가끔 드라마 내용에 대해 말을 걸어봤다.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 네. 그렇네요. 수진의 대답은 늘 짧았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주말이면 민수와 수진은 외출했다. 둘이서만.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처음엔 같이 가자는 말도 없나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아버님,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들 만나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넓은 집에 나만 남아 있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웠다. 그때는 내 집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혼자 있는 기분이었다. 한 번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우리 셋이 어디 좀 다녀오면 어떨까? 가족끼리.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러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수진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꼭 필요한 말만 했다. 아버님, 빨래 있으면 내놓으세요. 아버님, 병원 가실 날 잡을까요? 아버님, 방 청소 들어가도 되죠? 모두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내 마음을 묻는 말은 없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다. 밤마다 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뿐이었다. 가족이란 게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상처만 쌓여갔다. 수진과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얼어붙었다. 매일 작은 상처들이 쌓였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하루하루였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남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 같았다. 아들과 나 사이에도 이제는 벽이 생겼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무너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외로움은 혼자 살 때보다 더 깊고 아팠다. 결국 그날이 왔다.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였다. 수진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나타났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수도 옆에 앉았다. 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다. 아버님, 이제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증여 서류였다. 내 집과 땅을 민수 명의로 옮기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니?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런 걸 해야 하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모든 걸 챙겨드리는 게 저예요. 그런데 재산은 아버님 혼자 가지고 계시려고요? 처음으로 수진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건 맞지만 재산은 별개야. 별개요? 저는 별개가 아니에요. 아버님 모시느라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마저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를 모셔서가 아니라 재산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였다. 나는 안 한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남한테 넘길 수는 없어. 남이요? 저희가 남이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님, 당장 나가세요. 저희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재산은 꽁꽁 싸매고 계실 거예요? 수진아, 민수가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아버님을 모셔요? 그 재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준다고요? 나는 처음부터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이 졸라서 온 거야. 내 목소리도 커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좋아요. 그럼 원래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수진아, 말 조심해. 민수가 다시 말렸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좀 심했지만 사실이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양보? 이게 양보의 문제니? 너희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잖아. 그럼 아버지는 저희한테 재산 언제 주실 생각이신데요? 민수의 말에 머리가 띵했다. 아들도 수진과 똑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저 재산이 있는 늙은이일 뿐이었다. 알았다. 내가 나가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 민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는 이제 끝내야 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힐 수는 없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 믿음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만 남았다. 이게 가족의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다. 민수는 벌써 출근했고 수지는 방에 있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할 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석 달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한 번도 내 집 같지 않았다. 그저 남의 집에 얹혀 살았을 뿐이었다. 문을 닫는 순간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했다. 내가 평생 살던 곳.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하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어르신,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 가는 길이야. 그렇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진짜 내 집으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낡아 보였다. 몇 달 사이 집이 더 늙은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다. 공기도 탁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공간. 이곳이 훨씬 나았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다. 익숙한 내 방식대로 물건을 놓았다. 책은 여기, 안경은 저기, 물컵은 침대 옆에.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청소를 하고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마당에 감나무를 봤다. 내가 심었던 그 나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지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싱겁게 간을 맞췄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아들 집에서보다 맛있었다. 내 입맛대로, 내 방식대로 만든 음식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 시간이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왔다. 왜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한다고. 속으로 웃음이 났다. 수진이 나를 걱정할 리 없었다. 재산을 걱정하는 거겠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수진이가 좀 말이 심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잘 살아봐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평생 혼자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버지, 민수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살자고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지. 너희는 내 재산만 원했어. 그게 사실이잖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됐다.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 결심은 확고하다.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했다.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힐 수는 없었다. 민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나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시간들. 이제는 잊고 싶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 특히 밤이면 적막함이 밀려왔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여기서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일도 없었다.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가끔 생각했다. 만약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재산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걸 보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가끔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재산은 여전히 내 명이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 이 집도 저 땅도 모두 내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넓은 땅도 큰 집도 결국 내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다. 재산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다. 어느 날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싶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가는 것. 아무리 지키려 해도 결국 떠나가는 것. 아들과의 추억도 이제는 아팠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 학교 보내주던 기억, 결혼식에서 기뻐하던 기억, 모두 아련했다. 그때의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쌓인 오해와 불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이제는 남보다 먼 사이가 되었다. 혈육이란 말이 무색했다. 세월이 흘렀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몸은 더 약해졌다.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든 게 버거웠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웃 할머니가 가끔 들렀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의지해야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 할머니는 몰랐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마당에 쌓인 흰 눈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하얗게 덮여가는 건가? 모든 게 사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가? 재산도 소용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이었다. 평생 모은 것들이 결국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 돈은 외로움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것이 내 선택의 결과였다. 아들과 멀어지고 혼자 남은 노년. 후회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까? 잘 모르겠다. 어쩌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랐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족을 잃었다. 재산을 지켰지만 사랑을 잃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답은 없었다. 밤이 깊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천천히 늙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